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구석에서 이상한 물체가 땅속에서 터져나왔다. 땅속에서 그것은 도시를 휘감는 빗줄기를 내뿜었고 전 세계의 절반쯤 떨어진 집으로 곧장 날아갔다. 세상의 절반쯤 떨어진 집으로. 주인공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고 귀에는 최근 폭발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귀에는 최근 폭발에 대한 뉴스가. 전설에 따르면 고대에는 악마와 영혼들이 세상을 파괴하려 했을 때 최고 황실 진법의 영웅이 악마들을 봉인했다. 두 신이 수호하는 또 다른 차원, 3계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지만 악마들은 여전히 은밀하게 침략을 꾀했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주인공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이것은 주인공의 이야기 줄거리이자 그가 방금 완성하여 출판사에 보낸 원고였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는 방에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공간에 빗줄기를 만들더니 그를 빨아들였다. 주인공은 그것을 따라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기묘한 복장을 한 주인공은 자신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음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고 땅이 흔들리며 나무줄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는 팔을 들고 웃었다. 이 행동은 성공적으로 괴물들의 주의를 끌었다.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바빠졌다고 느꼈다. 주인공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괴물은 전혀 존중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와 반인반수 괴물을 감쌌습니다. 반인반수 괴물을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 반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렸고 주인공은 경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괴물들로 주변은 가득했고 방금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은 다시 싸우느라 바빠졌습니다. 주인공은 턱을 쓰다듬으며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달리기로 결심했다. 클리셔에 따르면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은 없었다.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되며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때 그를 쫓아오는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은 그의 손에 완벽하게 맞는 검으로 변했다. 이것이 무적의 보검일까? 그는 검을 들어 살펴보았고 다시 한번 괴물들의 시선을 끌었다. 주인공은 검을 다룰 줄도 모르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전장에 내몰리기 전까지는 푸른 머리의 자도 주인공을 쫓아 공격했는데 분명히 주인공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던 것이다. 바람의 마검을 쥐고도 그 공격을 쉽게 피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나무 위로 올라가 검을 마구 휘두르다가 뜻밖에도 떨어져 괴물의 머리 위에 정확히 착지했다. 주인 없는 검이 주인공을 쫓아 파동을 일으키며 하늘 전체가 빛으로 번쩍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주인공은 더 이상 핏빛 전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노숙자처럼 어색하게 누워 있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환경미화원에 의해 깨어났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모든 것이 꿈일 뿐이며 차원 이동이나 시간 여행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다. 그의 뒤에는 머리에 황금색 무언가를 얹고 있는 개가 보였다.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성한 물건처럼 그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 상대방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지구를 구하는 대가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거리 청소부가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손주들에게 보여줄 증거로 집에 가져가기 위해 주인공은 황금 물건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지난달 길고양이들에게 사주었던 먹이를 꺼내 먹였다. 주인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작은 화분까지 꺼내왔다. 해결하러. 황금 물체가 화를 내며 모든 것을 걷어찼다. 자신은 애완동물이 아닌 신수 수호신 킬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이 아마 멍청하다고 생각한 듯 신수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웅장한 신수들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키리에게 만화책을 꺼내들었다. 안에 키리는 대부분 허구라고 말하며 그것을 경멸적으로 던져버렸다. 악마들과 그들의 풍마 부하들은 실제로 최고의 황실 진법에 의해 다른 차원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3계를 수만 년 동안 지켜온 수호신수 키리였습니다. 3계를 수만 년 동안 지켜온 수호신수 키리였습니다. 어젯밤 키리가 그에게 신성한 트램플 검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살아남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최근 봉인이 약해지면서 풍마들이 공간 균열을 통해 3계를 손상시키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자주. 균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 개의 영역과 다른 차원 사이의 불안정한 에너지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키리는 그 안이 매우 안전하다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귀신과 영적 짐승을 볼 수 있었으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네 마디 말을 듣고 그의 눈이 밝게 빛나며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네 마디 말을 듣고 그의 눈이 밝게 빛나며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주인공이 양쪽의 불균등한 마이아즈마로 인해 생긴 균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자 키리는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주인공의 이름이 마침내 밝혀졌다. 그는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에게 혼나고 있던 임펜린이었다. 키리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 그는 돈을 벌러 나갔다. 인펀은 이때부터 자신의 삶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독자들에게 5분 안에 동의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최근 온라인에서 폭발한 유적지의 투자자로 소문난 루 가문의 젊은 주인 루헝은 자신의 슈퍼카에 앉아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도 바람 악마 사냥꾼 중 한 명이었다. 어제 자신의 먹이를 훔쳐간 사람이 신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한편 임페는 출근길에 공공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영수를 만났고 키리가 머리 위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머리 위에 있던 키리가 떨어져 나가 땅에 얼굴부터 떨어졌고 화가 나서 돌아보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꾸짖었습니다. 임펜이 살던 지역에는 영수가 꽤 많았는데 그의 전능한 신수와는 달리 그들은 버블이라고 불렸고 덜 지능적이었지. 주인공은 전날 검기사라는 이름의 보스를 처치하고 차원을 넘은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한 여자를 우연히 붙잡았는데 그녀 역시 시간 여행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임페는 길을 건너는 두 마리의 신수를 보고 즉시 품에 안고 있던 여자를 놓아주며 길 한복판으로 달려가 두 마리의 작은 생명을 구하려 했다. 그는 차들 앞으로 끼어들며 모든 노력을 낭비했지만 그 차들은 이 세상의 물건으로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욕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숨결을 낭비하는 셈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그룹 내에서 계속 회자되었지만 멋진 칭호인 검의 기사가 아니라 3개의 규칙을 읽지 않은 바보로 정신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심 정신병원에서 의사를 보내 상황을 해결했다. 그룹 사람들은 알림이 뜨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인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말 모두가 떠들던 검기사였습니다. 인펀은 심판을 받기 위해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1000명을 받은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규칙,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11번째 규칙, 다른 이유로 혼란을 야기하거나 마주라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1000명 받은 지 반나절도 안 돼서 그는 이미 규정의 절반 가까이를 어겼다. 임펠리는 규칙을 전혀 몰랐기에 휴대폰을 꺼내 불법 설치된 앱을 확인해야 했다. 초범이라 당국은 경고와 함께 벌금만 부과했다. 벌금, 관계자들이 그의 프로필을 조회하다가 키리키리가 그의 수호신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키리도 집행유예를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관리들은 서로를 보더니 웃음을 참으며 떠났다. 처음 만났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말하고 세 사람은 떠났고 시야에서 사라지자 참지 못하고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에게는 수호신수 키리키리라는 이름의 거품이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 웃겨서 죽을 지경이었다. 인펀은 모든 걸 들었지만 화내지 않고 오히려 키리를 놀리고 싶었다. 봤어. 너랑 똑같이 생겼다고도 했어. 키리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으며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쫓겨나 우주 속파란 불빛 앞에 서게 되었고 즉시 빨려 들어가 1700년대 같은 고풍스러운 장소에 있게 되었다. 1700년대 같은 고풍스러운 장소에 있게 되었다. 1700년대 같은 고풍스러운 장소에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시간 여행 게임이 아니라 3개를 구하는 임무였다.
삼계를 인펀은 책에서 본 적이 있는 남섬부주라는 지역을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에는 삼계와 사대륙인 동승신주, 남섬부주, 서우하주, 북구로주와 명현성이 모두 남섬부주에 속해 있었다. 만화가로서 이런 지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인펀은 장난스럽게 돌아다니며 병든 사람처럼 보였다. 모두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다가 그가 균열의 보스를 제거한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름을 날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인펀은 천명자의 근원이라고 알려진 운명옥 아래에 서서 천명을 받은 자들의 전투력을 결정했습니다. 이 화면은 운명옥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옥이 너무 약해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대 어리석게 시간 균열에 들어가 헛되이 죽지 마십시오. 분홍머리 소녀가 그렇게 말했어. 그녀는 삼계를 구한 것이 은분보다 몇 년 앞섰다고 덧붙였다. 화면을 통과하는 자는 5가지 극한의 빛, 금, 보라, 파랑, 초록 속에서 자신의 운명옥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금색 완벽 화면의 최고, 힘에 도달한 최고의 사람은 그 업적을 달성한 골격 정령뿐이다. 은부는 간절히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를 원했지만 기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기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발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놓아주었다. 인펀은 혈기에 휩싸여 스크린 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아직 약해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돌비석에 얼굴을 받고는 미끄러져 내려왔다.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겨우 낮은 등급의 운명옥이었다. 군중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웃었고 쇼를 보는 그들의 흥미는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인펀은 자신이 하늘이 선택한 자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었다. 아직 능력이 없었다. 그는 칼을 뽑아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어찌된 영문인지 칼에서 뿜어져 나온 빗줄기가 황금빛, 완벽 스크린의 균열을 일으켜 거에 폭발할 뻔했다. 그 직후 타단이라는 사람이 플랫폼 위로 뛰어올라 인펀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칼을 내려놓고 협상하려는데 상대방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타단 노인이 화면을 부술 수 있는 사람을 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떨어뜨린 검에 몰래 들어온 검은 연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타단은 검을 줍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인펀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를 괴물 사냥꾼 부대에 합류시켰다. 이런 희귀한 보검은 짐승 인간의 피를 뒤집어 써야지. 이런 귀한 물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에게 카드를 주어 공식적으로 그를 바람 악마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한편 명현 박물관에서는 기이한 유물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대 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다. 밖에서는 윤분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고대 도시 유적에서 사악한 것이 발굴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를 뒤졌다. 풍마를 죽이는 일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은 분명 하늘의 뜻이었다. 그는 명현대 학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기이한 사건들은 한 달 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땅에서 고검을 하나 주운 것 같았는데 우연히도 명현대의 두 고고학 유적지에서도 비슷한 물건이 사라졌었다. 그것과 이 보검이 사라진 후 전시된 유물들의 흔들림이 멈췄다. 인펜은 답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추론에 따르면 명현대에서의 두 사건과 사라진 검과 관련이 있었다. 인펜은 며칠 전 폭발이 주먹만 한 물체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 물체는 그의 옆을 걷고 있었다. 키리는 흐르는 땀을 닦았다. 다행히 그 녀석은 그 정도밖에 추론하지 못했다. 인펜은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검을 찾기로 결심했다. 한편 그들이 찾던 검은 복원되고 있었다. 두 조각으로 부서졌던 것이 다시 합쳐지자 에너지 맥박이 뿜어져 나왔다. 사방에서 음풍이 그 자리에서 변이하게 만들었다. 시간의 균열은 의심스럽고 근거 없이 나타났다. 놀랐지만 음풍은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는 균열 범위 안에 숨어있는 괴물들을 빨리 처치해야 했다. 그는 덤불 뒤에서 엿보는 것을 잡았는데 그것은 단지 작은 개가 뚜껑이 있는 냄비에 담겨 있었고 분명히 도망칠 수 없었다. 음풍은 이것이 농담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과소평가했던 개는 1만 배나 커졌다. 인펜이 싸우기 힘들 정도의 크기로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날카로운 힘이 몬스터의 절반을 베어냈습니다.
발톱을. 임페는 자신의 재능과 하늘의 선택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되찾아 몬스터를 추격하며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키리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보물검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으니까요. 걔는 무언가에 홀린 듯 예상치 못하게 반격했습니다. 임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 극적인 상황 변화에 반응할 수 없었다. 그가 개의 집게발 사이에 끼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멋진 오토바이를 탄 어떤 소녀가 나타나 미녀가 영웅을 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영웅을 구했다. 한가롭게 앉아있던 키리도 맞아서 바람에 날아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 생겼다. 키리의 실력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단지 봉인을 수리하기 위해 영혼 진영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임퍼는 그 빌어먹을 바람 악마들을 기다리지 않고 진작에 처리되었을 것이다. 키리는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균열 속으로 끌어당기고 보검을 주었으며 단상 위에서 검은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것을. 키리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수호신수로서 어떻게 자신처럼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와 함께 갈 권리가 있단 말인가. 임퍼는 갑자기 키리에게 더 이상 풍마를 죽여 3계를 지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허세는 결국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더 이상 천국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하늘이 그렇게 유능하다면 그에게 10억을 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검을 복원해야 했다. 농담 같지만 진심으로 검은 정말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다. 키리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자신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키리는 아까의 푸른 빛을 떠올렸다. 그게 녹색 광선이 아니었다면 대체 뭐였을까? 한편 루 가문에서는 루헝 도련님도 검의 기운이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지하로 가라앉은 가난 고성은 어쩌면 날조 폐허 아래에는 세상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게도 떨어진 검은 사라졌고 그 행방은 알 수 없었다. 키리는 보물검을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임펜에게 말했다. 트램플루는 영적인 에너지였고 평범한 사람은 복원할 수 없었다. 트램플루를 임펜은 하늘이 그를 편애하여 옳든 그르든 고쳤다고 추측했다.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 비록 용의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윤펜은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고 검을 다시 잡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루는 유적 발굴을 중단하고 폭발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다. 폭발 원인. 집에는 명현대학교의 혼란을 야기한 비밀 실험을 하다가 가문 어른에게 감금된 젊은 도련님도 있었다. 은부는 또다시 의도치 않게 그룹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골령이 밤과 손잡고 어제 몬스터를 처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어쩐지 그렇게 강하더라. 키리는 소화 시스템의 마지막 과정을 완료하고 있었고 은분에게 들키지 않도록 흙으로 몰래 덮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흙더미가 떨어져 루 가문의 젊은 주인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오늘 막 이사 오려던 사람이었는데 멍 집사가 도와줘야 했다. 도련님은 머리를 말려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그렇게 많은 목표물 중에서 새로운 밤과만 협력하기로 했는지 물었다. 루헝은 그 사람이 매우 강하지만 매우 약하고 짧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바람 악마를 죽여 그의 힘을 평가해야 한다. 도련님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성도 중요했죠. 근거 없는 소문보다는 직접 본 것을 믿는 편이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고 이웃에게 인사하러 온 인펀이었죠. 밖의 먼지투성이 복도와 비교하면 안의 풍경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 같았죠. 그는 루헝이 염소 머리 괴물을 쫓아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 말을 하면서 인펀은 키리의 고급 제품이 담긴 화분을 루헝에게 밀어넣었죠. 집들이 선물로 행의 손. 루행은 반쯤 감은 눈으로 못마땅하게 그것을 바라봤고
집사는 서둘러 도련님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기 위해 달려왔다. 인펀은 마치 20년 지기 절친이라도 되는 양연신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렸다. 인펀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손과 발로 방 안의 모든 것을 만지작거리더니 심지어 숨겨진 장치를 열어 반짝이는 수정들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루엉은 이 물건들이 남쪽 잠바드비파 거리의 여러 상회에서 수집한 것이라 찾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인분이 다른 것을 만지려 하자 루엉이 그를 막았다. 그는 직접 삼성 바람 악마의 정령석을 꺼내 보여주었다. 바람 악마를 죽일 때마다 하나씩 떨어졌다. 그날 염소머리 악마를 처치한 후 인분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늙은 집사가 아까워할까 봐 은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중 하나 가격이면 루형의 강화석 한 세트를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좋은 형제끼리 좋은 일은 나누는 법이죠. 염소 머리 괴물을 처치하는데도 루형의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나눠야 합니다. 루형이 거절했음에도 은부는 그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삼계로 들어갔고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은 직접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왕으로 불리는 루헝이길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것은 소를 기절시킬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선부주 전체에 차갑고 오만한 야왕은 골령 외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인펀은 루헝을 마 노인의 가게로 끌고 가서 영주를 팔았다. 처음에 가게 주인은 350을 불렀고 인펀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루엉은 이 바보가 가격을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직접 200으로 낮췄다. 루엉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다. 전날 마 노인은 600골드의 이성령액을 샀었는데 1급품에는 350만 제시하고 있었다. 인펜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다른 손님보다 똑똑하지 않은 손님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가게의 문제였고 인펜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반쯤 지나서야 그는 덜 똑똑한 언급된 손님이 바로 자신이었다. 얼굴을 맞고도 훌륭한 무술이라며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훌륭한 무술이라며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루엉 덕분에 그는 속지 않았다. 루엉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하자 인펀은 그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식당 주인은 겉모습은 사나웠지만 마음은 여린 호랑이 같았다. 루엉은 여전히 인펀에게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식사 방식을 보니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인펀은 면 2그릇을 혼자 다 먹었다. 갑자기 소란이 들렸다.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손님은 면 그릇을 엎은 데 이어 주인님의 신수까지 때리려 했다. 주인님의 신수까지. 인펀은 죄 없는 사람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의도가 없었기에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이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본 루엉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마음에 담아둘 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시선이 너무 대담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없이 화난 사람이 야경우라는 것을 깨달은 말썽꾼은 재빨리 꼬리를 내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최대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인펜은 사과를 듣지 못해 화가 났지만 그의 뒷모습에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의 의로움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주인이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인펜은 짐승 요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동물들까지도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바오바오라고도 불리는 작은 거품 정령들은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고 루엉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더럽고 약간 지저분해 보였으며 다소 안쓰러웠다. 루엉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루시 가문은 사방 3리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3계에는 루시 가문이 세운 랑탕 자선 기금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루시 가문이 세운,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루시 가문이 주최한 글로벌 푸드펀드도 있었습니다. 루시 가문이, 키리는 집안의 바보와 밤낮으로 함께 떠도는 사람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의 균열이 나타났고 인펀과 루엉은 재빨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싸우기 위해 변신했다는 것이었다. 그들 앞에는 회피와 기습 공격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칠린인 악마가 있었다. 그리고 기습 공격. 칠린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키리를 거의 휩쓸어 버릴 뻔했다. 다행히 루헝은 제때 반응하여 방패막이 되어 주었고 그의 목숨을 구했다. 결국 키리는 여전히 끌려 들어갔고 칠린에게 정면으로 부딪혔다. 괴물은 폭풍을 멈췄고 키리는 쓰러져 보였다. 너무 불쌍해. 인펀이 검을 들고 돌격하려 하자 루헝이 그를 막았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전투 계획이 필요했다. 칠린은 민첩했고 루헝은 인펀에게 쓸어버리는 군대 기술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루가 그를 그렇게나 믿었던 것이 헛수고였다. 그는 간단한 작전조차 몰랐다. 칠린은 한 가지 전술이 실패하면 다른 전술을 내세우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루헝은 다시 인펀에게 앞에서 뒤로 공격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은 그것의 약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인펀은 이미 돌격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상황에 맞춰야 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돌진했지만 칠린은 땅굴 파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방심할 때면 어느 방향에서든 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정신 차려.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정말로 무언가가 땅을 뚫고 나와 인펀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검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물을 곧바로 루헝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그는 인펀을 지켜보느라 피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인펀의 발밑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루헝은 모든 내력을 쏟아부어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펜은 공격하면서 동시에 그를 날려버렸다. 그는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루엉은 참을성 없이 눈을 감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다. 목구멍까지. 칠린은 땅에서 솟아나 나무 위에 서 있었다. 인펜은 만회하고 싶어 그에게 이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말은 루엉이 했어야 했는데 그는 더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그런데도 그를 비웃고 있었다. 인펜은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었다. 칠린은 두 사람의 말다툼에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달려들었지만 인펜에게 두 수 만에 패했다. 루엉은 그의 싸움 실력을 인정하며 앞으로 팀이 되었을 때 인펀이 그의 수비 기술을 더 훈련해주길 바랐다. 팀이라는 단어를 듣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상대방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싸움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키우려면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루엉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에게 도련님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칠린이 막 일어났을 때 반격할 틈도 없이 루행의 힘에 제압당했습니다. 루행의 힘에 제압당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렸고 인펀은 즉시 이전 말을 철회했습니다. 루행이 최고였습니다. 루행은 인펀에게 여가 시간에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담긴 책을 주었습니다. 책을 주었습니다. 키리는 밤낮으로 연습에 끌려다녔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키리는 그에게 이런 평범한 것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펀이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파트너가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보호하려면 본능적인 움직임 이상의 것을 배워야 했다. 끈질긴 시나리오 작가가 전화했고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것이 꾸중으로 변했다. 내일 정오까지 제대로 된 초고를 제출하지 못하면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펀은 갑자기 바람 악마들을 떠올렸고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루헝은 인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 용감하지만 경솔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팀 리더가 되겠다고 고집했다. 집사는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갑자기 그의 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그가 열어보니 루헝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물고기에 직접 던져버렸다. 알고 보니 은부는 만족하지 않고 둘의 이야기를 다시 그리고 출판사에 보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경 이미지에는 루엉이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를 위해.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의 이야기는 업데이트되었고 팔로워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은부는 너무 기뻐서 한밤중에 춤을 추기 위해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대담하게 뼈의 정령도 이야기에 포함시켰다.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골목에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젊은 남자가
어린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인펀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어 상대방을 세게 걷어찼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에는 나쁜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촬영 중인 영화 제작진이었고 그가 방해한 것이었다. 총 피해액과 부대 비용은 4만 위안이 넘었다. 이 숫자에 그는 어질어질했다. 그 여배우는 배달 업데이트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배달원이 지금 여기에 갇힌 말썽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임펜도 문제를 알아차렸다. 그가 배달해야 할 소포가 얼마 동안 땅에 놓여 있었다. 임펜은 별점 하나를 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상대방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여배우 모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것을 집어먹었다. 심지어 그를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시간의 균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펀은 뒤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시간의 균열 속 모든 것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색으로 인펀은 검을 휘둘러 쓸어버리는 군대 기술을 사용하여 괴물에게 교훈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녀석의 입에서 10리터의 피시 소스가 발효된 듯한 숨결이 느껴진 후였다. 인펀이 방심한 틈을 타 녀석은 뒤에서 그를 공격했다. 그가 다시 기술을 사용해 돌진하려던 순간 괴물은 자신의 힘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키리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두려워하기는커녕 봉인이 곧 복구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 그가 속으로 기뻐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볼령이 잘생긴 남자를 구해내기 위해 화려하게 등장했어. 하급 생물에게 붙잡힌 그를 익숙한 로맨스 드라마의 오프닝 장면 같았지만 성별만 반대였지. 성별만. 그녀의 싸움 전체 과정은 숲속에 숨어있던 다른 천명받은 자에 의해 녹화되고 생중계되었어. 숲속에 숨어있던 모두가 그녀의 싸움 실력에 감탄했지. 하지만 이 바람 귀신은 정말 비범했어. 시청자들조차 어지러울 정도로 얻어맞았는데도 녀석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이 괴물은 야차라는 특정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별 5개 등급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쓰러뜨리기 어려운지 설명해 주었다. 인펑은 자신이 분명 선택받은 자인데도 누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바위에서 벗어나 휩쓰는 군대 기술을 사용하여 야차를 베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본 스피릿에게 자랑스럽게 뽐냈다. 하늘은 음봉처럼 일찍 자랑하는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보답하곤 했다. 예상을 뒤엎는 사건으로 말이다. 야차는 아직 로그아웃하지 않았다. 야차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올랐고 여전히 기민한 본 스피릿이 제때 반응하여 그의 목숨을 다시 한번 구했다. 하지만 통제불능의 사건이 발생했다. 음봉의 검이 스스로 움직여본 스피릿을 향해 곧장 찔러 들어갔다. 그녀는 공중에서 주문을 외우다 떨어졌습니다. 칼 전체가 녹색 빛으로 빛났습니다. 백골정은 이제 인펑의 공격을 피하면서 야차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를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문을 외운 후 야차는 마침내 시간 균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골정은 변장을 풀고 배우 모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펑이 루엉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그는 참지 못하고 만화책을 던졌습니다. 탁자 위로. 루엉은 첫째, 자신이 팀장이 아니었고 둘째, 그림이 너무 못생겨서 누가 몽키인지 인펑에게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친이 골령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인펑은 계속해서 무심하게 그녀에게 전투보조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친은 참지 못하고 그를 툭 치며 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상처 주는 말에도 인봉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루엉에게 가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물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변에 여자가 많으시겠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애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루엉은 거절할 수 없었다.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기술이 필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두꺼운 낯짝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었다. 이은봉은 순종적으로 모친의 일정을 알아낸 후 촬영장에 나타났고 아이돌을 쫓는 미친 팬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감동시키기 위해 루헝의 지시대로 꽃을 주었지만 경비원에게 끌려나가 바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루헝 사부님의 지도로 이은봉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가 많을수록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달콤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그때부터 이은봉은 매일 꽃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스쿠터를 타는 것을 보고 고아원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친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그에게 아버지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들은 모친이 노래해주길 바랐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을 위해 그녀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즉시 후회했다. 일요일 아침 6시 반의 알람 시계보다 더 불쾌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모친에 대해 수근거렸다. 그는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몇 년 전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 임펑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조수가 되어 함께 풍마와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행운과 힘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친은 귀가 먹먹하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발길질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다른 아이가 넘어졌다고 알렸다. 이것을 본 임펑은 즉시 소년을 보건실로 데려가는 것을 도왔다.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문이 모친의 코를 향해 곧장 닫혔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가 망치질하는 동안 모친의 도구를 잡아주겠다고 자원했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망치가 그의 손을 직접 치게 만들었다. 정말로 이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동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따라갔다. 모친이 제대로 대화하려고 멈춰섰을 때 임피는 브레이크를 잃고 그녀에게 곧장 돌진했고 그녀의 사랑하는 스쿠터는 부품들이 사방에 흩어졌으며 임피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적어도 회복 기간 동안 모친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면은 다른 장소로 바뀌고 한 어린 소년이 음료를 마시며 임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중앙신경병원에서 불행하게도 그는 지나가던 차에 물벼락을 맞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 법을 어겨서 관리들에게 부과받은 200위안의 벌금이었다. 이제 임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모친의 스쿠터 수리비부터 촬영팀에 대한 보상금까지 모두 엄청난 금액이었다. 곧 출판될 만화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나리오 작가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의 작품이 표절로 인해 내려졌다고 했다. 말도 안 돼. 전부 본인이 쓴 거였어. 이때 시간의 틈이 나타났다. 임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했다. 훌륭한 만화 작가가 되어 매일 유익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할 것인가.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다. 또 다른 야차가 이전의 국수가게의 주인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 역시 하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임피는 상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들으려다가 마음을 바꿔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야차는 임핀을 내던져 호랑이의 은신처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계속 공격했다. 그는 공격을 능숙하게 피했고 심지어 야차의 팔을 잘라냈다. 그가 한 번의 일격으로 끝내려던 순간 괴물은 남은 한 손으로 그의 칼을 막았다. 임피는 트럭 뒤에 숨어있던 호랑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마침내 호랑이는 일어나 싸우기로 동의했다. 괴물의 잘린 팔은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임피는 다시 공격했다. 그는 영혼 파괴 기술로 전환하여 야차를 여러 조각으로 분열시켰다. 괴물은 죽지 않았다. 재생되었고 이전보다 2배나 커졌다. 루항에 따르면 그것의 진정한 형태는 환상일 뿐이었다. 아무리 많이 죽여도 소용없을 것이다. 혼자 싸우는 건 현명한 계획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 임핀의 집은 그가 통째로 사들여서 도망갈 곳이 없었어. 맹 집사는 상대가 스스로 젊은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기를 바랐어. 그랬지. 루앙은 이런 강압적인 방식에 다소 동의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은 임핀이 야차와 싸우고 있다는 알림을 보냈어. 모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차량을 몰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일단 달리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피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화려하게 피했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야차가 끈질기게 추격했기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피는 오래된 수법에 당해 땅속에 봉인되어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가 아찔한 속도로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루앙도 모킨도 제때 반응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인핀이 기적적으로 잔해 속에서 솟아올랐다. 원고를 버리고 이곳까지 온 인핀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배기로 루앙을 놀라게 했다. 야차는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보니 영혼은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인피는 귀신 같은 속도로 집으로 달려가 키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집은 그대로였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집주인이 다시 전화했지만 꾸짖는 대신 누군가 그를 위해 집세를 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도 표절 문제가 벌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내 지역의 최신 순위가 그의 기계로 전송되었다. 그에게 전송되었다. 보니 영혼은 10위였고 그와 같은 신참은 놀랍게도 49위였다. 보니 영혼조차 없애지 못했던 야차가 완전히 그에게 패배했다. 채팅방에서 모두가 인핀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때 호랑이 머리만 그를 옹호했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루헝은 인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그 용감한 전투 스타일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루헝이 말했다. 늙은 집사, 내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그의 월세를 냈어요. 그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오성 야차의 영혼 핵이면 벌금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표절과 퇴거 문제는 이미 루엉이 나서서 처리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멍 노인이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자신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아니라 인판의 검을 수리하고 공간 균열을 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막탄을 인판의 집에 던져 그와 키리 둘 다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그 후 몰래 침입했다. 다음날 아침 인판과 키리는 호랑이 머리가 보낸 페이스트리를 맛있게 먹었다. 이 아저씨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소녀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인판은 사람들의 훑어보는 시선을 무시하고 세 가지 영역에 들어서 호랑이 머리와 따뜻하게 대화했다. 아저씨는 키리처럼 팅람이라는 작은 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무례한 소문에 의해 중단되었다. 누군가 호두가 추종자라고 말했지만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인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고 악당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라이브 방송 중에 호두가 자신의 검이 좀 이상하다고 어쩌면 괴물에 씌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인판에게 더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만화팬인 어린 소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만남 초대를 여러 번 거절했지만 인판은 여전히 이 사람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그의 만화는 조회수 1만 회라는 이정표에 도달했다. 그는 이 좋은 소식을 타이거 헤드에게 전하며 식사를 초대했지만 그때 팅남이 사라졌다는 급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서둘러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어린 소녀와 부딪혔다. 인판은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보고 타이거 헤드가 변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언급한 키리처럼 생긴 바오바오는 개가 된 거였어. 누군가 뒤에서 불렀고 그때서야 그는 이 작고 귀여운 롤리타처럼 생긴 소녀가 사실은 변신한 호랑이 머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내 호랑이 머리 괴물이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했던 건 거대한 호랑이 모습으로 어린 소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호랑이 머리가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계집애 같은 아저씨라고 불렀다. 팅남은 근처에서 길을 잃었었다. 무야라고도 불리는 타이거 헤드는 명산대학교 고고학 유적지 폭발 현장에서 그걸 발견했었죠. 참 신기하게도 키리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때 갑자기 지진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야가 말하길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 대학로에서 나는 소리래요. 대학로는 수만 년 전부터 악마들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가끔 저렇게 포효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대학로는 수만 년 전부터 악마들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가끔 저렇게 포효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소리는 탑을 스치는 바람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좀 이상했다. 비명 소리는 날카롭고 다소 섬뜩했다. 갑자기 탑이 폭발했고 거센 바람이 입구를 덮쳤으며 이상한 검은 가스가 나타났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파는 무야의 손을 잡고 달렸다. 검을 잡자마자
그는 키리에게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홀로 싸우는 동안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온몸이 무거웠고 그녀가 다칠까 봐 두려워 괴물에게 던져졌다. 그녀가 다칠까 봐 그는 여전히 무야를 밀쳐내고 자신이 공격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중얼거렸다. 인파는 그녀의 첫 친구였다. 그녀는 아무도 그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호랑이 머리에 힘이 풀렸다. 호랑이는 괴물에게 절대적인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검술만으로 그녀는 상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이때 틱남이 덤불에서 뛰쳐나왔다. 루앙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알고 보니 루 가문의 둘째 도련님이었던 아이와 마주하고 있었다. 인판의 검은 고대 녹광검에서 나온 새로운 기생체였다. 검은 그림자는 녹광에 부식된 어떤 종류의 생명체였다. 그렇게 변이되었고 모든 혼란은 고대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루항은 그 소년의 죄목들을 나열했고 물론 그는 부인했습니다. 타인의 무기를 무단으로 가져가 실험에 사용한 것에 대한 감금형은 너무 관대했습니다. 인판은 악몽에서 깨어나 거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무야가 제때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1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적일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뇌 손상으로 인해 명현내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나 박사님 아니었어. 늘 배달음식 시켜놓고 집에서 소리 지르던 분 말이야. 다 아는 사이인데 이 삐삐선 좀 빼달라고. 이상해 보였어. 나나는 거부했지. 내 부상은 내 생각보다 심각해. 환각 증상에 자살 경향까지 있는데 말이야. 또 뛰어내리게 풀어줄까. 인파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무야가 그를 대신해 의사에게 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그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우연히 그의 검색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들로 가득했습니다. 신경의 신호 전달 방식을 바꾸어 혼란을 유발하는 약물도 있었습니다. 과다 복용 시 둔해지고 과도한 수면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빠른 심장 박동, 전투 중에 발동했다면 몸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상하군. 이 새로운 시대에 영혼 없는 꼭두각시가 죽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니. 인파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팀원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협력을 제안했지만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정말 강하길 원했다. 나나를 무시하듯 그녀는 무이아에게 정신이 불안정한 이 남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태고라는 사람의 건강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는 20살이었지만 건강 상태는 80세 노인과 같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퇴원하면 아마 한 달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무이아는 그것이 인판의 보고서라고 생각했고 그가 이 때문에 자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눈물이 차올라 울고 싶었다. 그녀는 뒤돌아 그에게 이루고 싶은 마지막 소원이 있는지 물었다. 나중에 무이아는 본이 영혼과 접촉하여 그녀를 설득해 팀에 합류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모키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고 메시지를 바로 삭제했다. 인판이 병원에 있는 마지막 날 무이아는 고개를 숙여 루항에게 그를 조금만 봐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인파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 한참 뒤 모킨이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무이아는 본이 영혼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은 모두 모였고 함께 건배했습니다. 사실 인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두 명은 여전히 꽤 망설였습니다. 나나는 합류하고 싶었지만 한 달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 일에 신경 끄고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지루한 파티에 흥미를 잃은 모킨이 일어나 나가려 했다. 그녀는 그의 팀원이 아니었다. 악마와 싸우느라 한 달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탈진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고 말한 건 바로 무이아였다. 그래서 그녀가 온 것이었다. 인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퍼는 고개를 숙이고 키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나나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술을 뿌렸습니다. 인퍼는 방에 앉아 처음에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유명세를 떨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키리는 떠날 것을 알고 잠에서 깨어나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드디어 이날을 기다렸어. 기리가 비틀거리는 걸 보고 인펀은 그 작은 녀석이 취했다고 생각했다. 전혀 아니야. 기리가 말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한 최고. 황실 진영이 느슨해지지 않았다면 실력이 손상된 채 어떻게 그 녀석 같은 바보의 짐을 짊어졌겠어. 그 녀석 같은 바보의 짐을 짊어졌겠어. 형편없는 재능, 정말 하늘의 뜻을 더럽히는군. 기리는 여전히 분개하며 인펀에게 순순히 희생하라고 저주했다. 시간 균열의 결계를 복구하는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이 될 것이지만 그는 저항을 고집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탐프럴로는 바람의 악마를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인펀을 빼앗지 못했고, 그러자 용왕자와 뼈의 정령이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호 실력을 발동하면 그들은 최고 황제 결계를 안정화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인펀의 일은 더 이상 그것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이전의 모든 위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있었고,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앞에 있던 누군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 오룡환조차도 기리가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들이 한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다. 함께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다. 기리도 진실을 말했다. 누가 인펀에게 그렇게 순진하라고 했는가? 그는 슬프고 화가 났다. 그의 얼굴은 냄비 바닥처럼 새까맣다. 그는 물 한 컵을 가져와 키리의 머리에 뿌리며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냐고 물었다.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냐고 물었다. 그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며 충분히 잘 대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감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니. 두고 보자. 정말 인펀은 말한 대로 했다. 그는 화분의 용변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키리는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했다. 비닐봉투를 사용해야 했다. 인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인펀은 키리가 만든 쓰레기 더미 속으로 키리를 밀어넣었죠. 쓰레기를 뒤집어 쓴 키리가 한창 목욕을 하던 중이었는데 인펀이 물을 잠가 버렸죠. 밤이 되자 키리가 담요를 덮고 잠들려던 참이었는데 인펀이 키리의 귀에 뿔피리를 대고 불었죠. 키리가 어디에 숨어도 인펀은 키리를 찾아냈죠. 자정이 다 되었는데도 인펀은 키리를 기어이 재우지 않았죠. 새벽 3시까지 키리를 깨어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루앙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차에 비틀거리며 올라탔다. 밤새도록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 그 무정한 놈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면 그놈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주겠다고 장담했다. 무예가 인펀에게 말을 걸러왔다. 그녀는 어제 진실을 들었다. 죽지는 않겠지만 재능이 형편없었어. 전투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지. 어쩌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감지되지 않은 무언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혹시 그 푸른 빛 때문일까? 루앙과 모키는 마치 문제를 알아낸 듯이 숙고했다. 문을 열자 무예는 혼란스러운 영혼의 은분이 기리를 격렬하게 괴롭히는 것을 즉시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울할 줄은 몰랐던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분이 그가 괜찮다는 것을 알자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리를 용서하지 않고 케이크 한 조각도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예는 어제 분명히 오해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오해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예는 어제 분명히 오해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오해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펀은 귀를 막고 나가라고 했으니 그녀는 그가 들었다고 생각했다. 인펀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사실 무예는 부탁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팅람을 며칠 돌봐주기를 바랐다. 평가 시험이 끝나면 그녀가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니 그를 믿을 수 있었다.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키리는 마침내 그토록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먹었다. 팅남과 키리는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 500년 동안 만나지 못해서 팅남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키리가 건드려서 케이크를 떨어뜨리자 팅남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작은 것을 날려버렸다. 다행히 팅남의 내면의 신성한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작은 것의 정신은 좀 산만했다. 키리는 하늘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바보 같은 짐을 보내는 것에 절망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영을 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인페는 단호하게 키리를 내쫓았다. 그는 혼자서도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 배신자는 쓸모가 없었다. 키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문을 두드렸다.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임펜 역시 키리를 내쫓은 것에 대해 기쁘지 않았다. 그는 문가에 앉아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키리가 창문으로 뛰어들어왔다. 누군가 쫓겨나야 한다면 걔가 아니라 인펀이어야 해. 그러자 맹렬한 보복이 이어졌지. 인펀의 등은 틱남과 키리가 반나절 동안 짓밟았어. 이제 인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최고 제국 진을 복원해서 틱남이 기억을 되찾고 키루키루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아니면 환생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아이들을 겁주는 삶을 살거나. 인펀은 이런 시시한 농담을 좋아하지 않았어. 이제 그의 입장에서는 키리 역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 나가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거나. 이 자의 갑작스러운 지능은 좀 무서웠다. 인부는 뿔피리를 집어들고 불려고 했다. 겁을 먹고 대화에 동의했다. 3계와 관련된 전설은 정말 사실이었다. 고대에는 5 위대한 힘이 천지대형, 최고 황제대형을 사용하여 대양마를 봉인했다. 천지대형, 최고 황제대형. 누군가가 대양마를 해방시키기 위해 대형을 활성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한대형의 활성화 열쇠, 인간 세상의 황금 연꽃. 영역은 내가 있던 곳에 숨겨진 강대국들의 합심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진영. 그것과 키루, 지금은 틱람이 최고 황제 진영을 지켰습니다. 비록 대형 진영이 천지의 에너지로 인해 가끔 불안정해졌지만 모두 수리 가능한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만 년에 걸쳐 열쇠 조각들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500년 전까지 신비한 조직이 충분한 열쇠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조각들이여, 루앙 쪽에서도 몇 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루앙의 할아버지가 유적지에서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루앙이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을 때 그는 500년 전 가나 고성 근처에서 활동했던 백령이라는 사이비 종교 조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 고성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오이 회원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적은 사라진 가나 고성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회복되었으니 그의 가족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했다.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키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쿠루와 함께 최고 황실 진영을 지키며 환영령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그대가 또한 매우 고통스러웠다. 영선대학 근처의 폭발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소행이었다. 칼이 빛나더니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다. 인펀은 그것을 잡기 위해 뒤쫓아가야 했고 그 결과 그는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키리는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펀을 죽이는 문제는 천천히 처리해도 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옥패를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봉인되어 있었다. 다음 날 인펀은 자신의 운명옥패의 품질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늘이 총애하는 존재임을 세상에 증명해야 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운명옥패 레벨, 진정한 무한한 재능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눈부신 빛과 함께 운명옥패 레벨, 진정한 무한한 재능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바람 악마들의 재앙, 남쪽 잠바드 비파라 왕국의 빛. 환상이 끝났으니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키리는 목구멍 속으로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정말 모든 게 끔찍했고 잘하는 건 몽상뿐이었다. 인펜이 낙관적으로 키리에게 되물었다. 이렇게 봉인된 천명받은 자를 본 적이 있냐고. 바람을 부르고 미친 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신검을 본 적이 있냐고. 그것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만약 키리가 봉인을 풀어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인펀은 과거의 실수를 잊겠다고 약속했다. 봉인을 푸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봉인은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더 싸우고 돌파해야 했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들을 그리고 이야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루항은 여전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땅에서 발굴된 고대 거미, 무엇인지 몰랐다. 기록에는 없었지만 너무 오래 묻혀있던 고대 거미, 어느 정도 영성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만약 트램폴루의 힘을 빌려 수련하려 한다면 내버려 두자. 그것은 그의 결정에 달렸지만 조심해야 했다. 하얀 활령이 땅에서 솟아났고 곧 혼란이 올 수도 있었다. 오늘의 일기예보.
남해에는 비정상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가장 강력한 폭풍이 형성될 예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폭풍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남이안 해안 도시를 따라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백색 유령뿐일 거야. 틱남이 문을 열고 바람을 쐬려다 거의 끌려나갈 뻔했다. 인파는 이 둘을 감시하는 임무를 포기해야 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만화가 리크의 TV 인터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어린이를 무시하고 인판이 쓴 작품이 리크에 의해 TV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화의 예시였다. 인판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고 카이사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의 만화를 각색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싶어 했다. 도서관에서는 9호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고 주민들에게는 외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갑자기 인파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는데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골목을 들여다보았고 그 모든 것이 모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영산시 고아원 근처에서 불안정한 에너지가 감지되어 천명받은 자들이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모키는 자신의 차량에 올랐고 임무를 위해 고아원으로 가는 동안 인판에게 뒤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임무를 위해 갑자기 땅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다. 마치 단체로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인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규칙상 일반인을 해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련의 덩굴이 그들을 감쌌다. 그의 뒤에는 스스로를 천말하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루 가문의 도움, 특히 루헝의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물론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시간의 균열로 인해 바람 악마가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어요. 아티스트 매니저인 레인이 그가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즉시 도착할 줄은 몰랐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작권료는 60만, 기간은 10년,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인파는 60만이라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모킨의 매니저를 믿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죠. 계약서 내용을 읽었다. 레이는 줄거리에 아직 탐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몸에 있는 봉인은 무엇인가? 왜 거기에 있는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는 아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레이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년 전 눈이 내리던 날 한 소년이 우연히 세상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보물을 얻었지만 의로운 모습에 인물이 그것을 훔치고 소년이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봉인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바보는 여전히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질문을 던졌고 그러고는 떠나기 전에 이 대본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이 대본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춤추며 행복해하다가 우연히 모킨이 오고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알림이 울렸다. 할론 지역의 에너지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시간 균열이 곧 발생할 참이었다. 근처에 있던 천명받은 자들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모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를 데리고 상황을 정찰하러 갔다. 천마가 예측한 장소에 도착하자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장벽은 두꺼웠다. 바위 뒤에서 백안족 무리가 나타나 맹렬히 공격했다. 실력이 부족한 인퍼는 제압당해 목이 졸렸고 모키는 그를 구하기 위해 변신하여 자신의 힘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인퍼는 여전히 감탄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자 고양이 같은 눈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루엉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빠지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그를 성공적으로 구해냈다. 시간의 틈을 뚫고 인간계로 넘어온 풍마는 정말 간단하지 않아. 루엉은 전투 계획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모키는 그냥 돌진했어. 전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제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 세 개의 마법 보물이 합쳐져 바람마귀를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 이 바람마귀는 끈질긴 유형일 수도 있어. 공간을 찢고 내려온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힘을 10번이나 견뎌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포효로 주민들은 의식을 빼앗겨 계속해서 세 사람을 공격했다. 이대로 가다간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려들고 그들은 지쳐 죽을 것이다. 카이사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곳은 신호가 없었다. 인퍼는 그에게 가서 카이사에게 이곳의 바람 악마에 대해 알리라고 말했다. 그와 모킨이 처리할 겁니다. 검이 다시 통제 불능이 됐지만 바람의 악마가 막아섰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킨은 힘을 써서 적을 에워싸고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의 악마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을 손으로 흡수하고 직접 공격했습니다. 모키는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인펀이 그녀를 위험에서 밀어내고 공격을 대신 받았습니다. 루앙이 돌아온 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벽을 벗어나도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루프처럼 말이다.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카이사 쪽에서는 할론 지역 전체가 특수한 자기장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그 이름 없는 바람 악마 때문인 것 같았다.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괴물의 몸은 거대했지만 너무나 민첩해서 보니 영혼은 여러 번 공격당했다. 반응할 새도 없이 당했지. 둘이 하나를 상대하는데도 약점을 찾지 못했어. 모키는 기절했고 루항도 저항할 힘이 없었어. 남은 건 인핀뿐이었지. 그는 마침내 타고난 잠재력을 폭발시켜 봉인을 깨고 풍마와 정면으로 맞섰어. 한동안 검을 휘두르다가 다시 괴물의 손에 단단히 붙잡혔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왜 인핀이 주인공이고 선택받은 자인지 이름 없는 바람의 악마가 아닌지를 보여줘야만 했어. 이름 없는 바람의 악마가 아닌지를. 그는 내면의 힘을 사용했고 괴물은 당황해서 놓아버렸지. 그들은 서로 싸웠고 모킨마저 감동했어. 하늘이 명한 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그와 협력했어. 류엉은 무기를 꽉 쥐었어. 정말 다들 미쳤었어. 결국 바람 귀신의 약점을 배에서 발견했지. 뼈 정령이 유인하면 그가 공격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약점이 드러난 괴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막 공격하려는 찰나였지. 강력한 기운이 모두를 감쌌고 바람 귀신을 날려버렸어. 이 목소리는 나나 박사의 것이었어. 지금은 1대4의 상황인데도 이 시합에서 진다면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은 빛나는 사슬로 괴물을 묶어 인펑이 공격하게 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다. 하늘에 떠있는 영혼의 핵을 보고 인펑은 드디어 안도하며 기절했다. 다음날 인펑은 깜짝 놀라 깨어났고 엉덩이에 이상한 통증을 느껴 바지를 내려 확인했다. 그는 엉덩이 한가운데 완벽하게 자란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무 말 없이 떠난 모친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루앙도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바지를 내린 채 키리에게 엉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루 노이는 하늘이 정한 자들에게 전설이 사실임을 알릴까 생각했지만 공황을 일으켜 백색 환영령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공격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바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는 인펑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그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 된 이후로 백색 유령 영혼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는가? 그는 또한 비밀을 밝혔다. 인펑의 아버지는 한때 백색 유령 영혼의 스파이였다. 인펑은 나나 박사가 풍마 퇴치 명단에 왜 없는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표정의 한 사람이 밖에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마지못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끌려왔다. 인펑은 지난번처럼 몇 마디 하고는 유유히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에게 구금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팬텀 스피릿과 접촉하는 방법을 자백하고 밝히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대해 어떻게 자백할 수 있겠는가? 그 사건은 20년 전 에너지 변동 사건이었다. 콜로 지역의 눈 덮인 산. 출발하는 팀이 핵심 조각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콜로에 천명받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었고 핵심 조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유일한 단서는 콜로의 손에 있던 물건이었고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루 인펀의 아버지 콜로를 죽이고 열쇠를 훔쳤습니다. 인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타오링은 검기사라는 별명을 가진 인펀이 백색 유령과 공모하여 바람 악마를 인간 세상으로 데려왔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류항도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인펀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니 영호는 인펀이 자백을 강요당하는 곳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자백을 강요당하는 곳에 자백하지 않으면 전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모킨, 키리, 그리고 팅람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기습했다. 팅람도 만만치 않게 계속 공격하며 남자가 항복하게 만들었다. 너희들 모두 하늘의 용기를 가졌구나. 감히 이곳에 와서 죄수를 빼앗다니. 모킨이 그를 묶어 인펀이 떠나도록 도왔지. 하지만 그 끈이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 풀려난 후에도 그는 계속 공격했지. 나나가 나타나 두 번째로 인펀을 구해냈어. 그 사람은 풀어줘야 해. 고문은 허용되지 않아. 남자는 나나가 용의자를 도우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공격했고 그녀의 가면이 부서졌다. 알고 보니 그녀도 카이사가 그에게 접근하도록 보낸 사람이었다. 백골정은 서둘러 인펀을 먼저 데리고 가야 했다. 도중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먼저 던져버리고 자신은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처리했다. 인펀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길에 쓰러져 그 남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때 사람들이 몰려와 그에게 계란을 던졌는데 그들도 그가 배신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누워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인펀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키리는 그가 트라우마를 겪고 임무를 포기할까 봐 그를 위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서툰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펜. 그가 백령의 첩자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올 것이며 사람들은 평화를 해치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채팅방은 이미 폭발했고 모두가 인펜의 영구 추방을 요구했습니다. 불안감은 그의 마음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팀원들조차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모키는 인분이 정성껏 접어 테이블에 놓은 종이꽃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지만 밤을 샌 사실이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충분히 냉정하지 못했을 뿐이다. 루앙은 자신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배신자라고 믿지 않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를 거역하고라도 그를 찾으려 했다. 그를 찾으려 했다. 인펀은 루앙의 친구인데 그를 지키지 못한다면 천명받은 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날 카이리와 팅남은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악했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다. 그는 나나 박사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 그녀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찬장에 있던 식량은 2달치였다. 그는 모킨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때 그녀는 남쪽 잠바드 비파르 왕국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명확한 증거 없이 그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바람의 악마와 맞서 싸울 때 검기사가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가? 그가 돌파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녀 역시 그의 무죄를 확신할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모키는 신뢰를 얻기 위해 가면을 벗고 자신이 스크린 배우임을 밝혔다. 신뢰를 얻기 위해. 한편 인파는 백색 환영령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카이사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상자가 물에 빠지자 인파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상자를 쫓아갔다. 상자를 주우러 갔다. 루앙과 카이리는 그가 자살을 시도하는 줄 알고 도착했다. 하지만 사실 인파는 물건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상자에서 나온 이미지는 북쪽 콘도 지역과 20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를 보여주었다. 이 단서를 따라가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임무는 나나 박사에게 맡겨졌고
그녀는 흰색 유령보다 먼저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루항의 할아버지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는 루항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나는 법을 배우는 어린 독수리가 머리가 부러지거나 지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에 환영을 만났던 차이즈의 사람들은 다행히도 다치지 않았다. 나나는 임판을 변호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의 그 사람은 임판이 구해졌어. 그의 2kg는 스파이가 될 능력이 없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나나가 풍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지한 바로는 폭풍이 형성될 때의 힘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 강력한 풍마가 인간계로 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나나는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검기사단 같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나나가 직접 그를 묶어 데려와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노루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소년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나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재빨리 동의했습니다. 이때 임펑은 아직 설산에서 아버지를 변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저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반나절 후 그는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발견했지만 거리가 약간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서 있는 동안 발밑의 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임판은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다. 위급한 순간 역시나 강력한 류항이었다. 그는 물을 이용해 임판이 착지하도록 도왔고 임판은 모킨의 품에 안겼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나는 20년 전 언니도 카이세 멤버였고 설산 사건으로 죽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다. 모킨에게는 팀을 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지만 그와는 달랐다. 임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짐작했다. 보통 사람들은 보호용 운명옥이 있었지만 그는 봉인되어 지금은 뼛속까지 시렸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막았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나는 그를 진찰했다. 말이 나온 김에 무야의 고고학 유적지도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최근 발굴에서 발견한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풍마옥을 가지고 있던 인간형 해골이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이곳은 위험해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산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들이 피하려고 움직일 때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다. 임판이 도둑 맞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임판이 상자를 얻기 위해 공격했던 활령파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제 그들은 모두 포위되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은 우두머리가 손을 흔들어 그들을 해산시켰다. 그는 리닌판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낯설면서도 익숙해 보였다. 바로 모킨의 매니저 레인이었습니다. 모두 신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도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는 결국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은 바람 귀신의 확산 뒤에는 카이사 자신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류항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직접 공격했습니다. 레인은 다른 이들이 살든 죽든 상관없이 임판을 생포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죽든 레인의 능력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골 스피릿을 상대론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물었다. 레인은 반쯤 장난스럽게 반쯤 진지하게 고아의 노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고아의 노력이. 그리고 모킨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추측해봐도 좋다고 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모킨은 5년간 파트너였던 사람을 끝장낼 생각이 없었기에 그를 바위에 묶어버렸다. 레인은 결과를 예측한 듯 웃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힘이라면 할아버지라도 감이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걸 준비했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계속해서 임판을 겨냥했다. 공격. 키리가 임판을 도와 피하게 했어요. 그 뒤로 한 사람과 신수가 서로 껴안고 눈 덮인 산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펼쳐졌고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끈질기게 뒤쫓고 있었어요. 모킨이 모두를 위해 천안을 열었어요. 덕분에 그 노란 물체를 모두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깃발이 달린 창이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힘을 얻었지? 물론 도움이 있었죠. 최종 보스가 마침내 균열에서 내려왔습니다.
인판의 팀은 옛 전략대로 싸울 계획이었죠. 모두 적을 묶어두고 인판이 결정타를 날리는 동안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가장 강한 기술을 쓰는 건 보통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두 뒤로 밀려났죠. 보스는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죄책감 없이 그의 바람 정령들을 모두 죽였어. 괴물이 공격했고 인판은 여전히 막을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무사했지만 그의 힘은 절반 이상 소진된 상태였다. 그에게서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와 공기를 감싸며 모두를 치유했다.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인판은 괴물이 내뿜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의 팀원들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갔다. 따라잡을 수 없는 무서운 속도의 팀 전체가 중상을 입었어. 그는 마법조차 사용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들 각자에게 주먹을 날렸어. 마침내 인판의 차례가 되었어. 그는 공중으로 던져져 연속적인 공격을 받은 후 바람마왕의 마법 속으로 자유낙하했어. 류엉의 사진은 굳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 모치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무야는 구하러 올 수 없었고 절망하며 비명을 질렀다. 절체절명의 순간 순식간에 생명이 위협받자 운명의 옥을 봉인했던 단단한 봉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판은 공격을 받고 땅에 쓰러졌다. 모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대장군 구두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쉽게 그녀의 목을 졸라 제압하며 들어올렸다. 모치는 그 강력한 제압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만히 받아들이게. 그는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결정적인 순간 레이는 복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어섰다. 언제든지. 하지만 나인헤즈는 주요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명령받는 느낌에 짜증이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이 녀석들이 좀 더 살도록 놓아주기로 동의했다. 살도록. 하늘에 자국이 나타났고 인판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공격당했다. 그의 몸속 모든 활력이 고갈되었다. 류앙과 모치는 눈 아래의 하수인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저항했다. 지친 상태에서 인판은 그날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비행기 추락 후의 장면,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환영령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 그리고 일러는 그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어. 아마 그의 아버지는 정말 스파이였을 거야. 열쇠가 어쩌다 떨어져서 그를 겨냥하더니 곧바로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것이 인판이 표적이 되고 먹이가 된 진짜 이유였어. 때가 왔음을 감지한 에너지 흐름은 더욱 격렬해지며 붉게 변했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열쇠가 드디어 그들의 손에 들어왔어. 팅람은 전투 모드를 활성화하고 깃발을 부숴 키리에게 던지며 꼬마에게 깨어나라고 외쳤어. 키리는 눈앞의 광경을 봤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그 힘으로 놈을 파괴하려 나인 헤즈에게 달려갔지만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키리는 나인 헤즈의 소나기에 꽉 잡혀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열쇠 조각이 인판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두 악당 사이의 배신이 시작될 순간이었다. 동맹 관계였지만 큰 이익 앞에서는 강한 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열쇠 조각을 쥔 나인 헤즈는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레이는 이게 원래 합의와 다르다고 했어. 이 시점에서 누가 약속을 신경 쓰겠어. 나인 헤즈가 비밀을 밝히려던 순간 인판이 되살아나서 공격했어. 그는 실력이 좀 있었어. 활력을 빼앗겼는데도 살아남았지.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그들이 그 악마 같은 것을 몸에서 제거해준 것에 감사해야 했으니까. 이제 인판의 몸은 힘으로 가득 찼고 그의 운명옥은 그 지긋지긋한 봉인에서 벗어났다. 키리는 기뻐하며 그에게 뛰어올랐다. 인판은 키리를 안고 나인 헤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췄다. 키리가 인판의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키리를 남겨두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노인이 그들을 배신할지 누가 알겠는가. 게다가 인판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인판은 열쇠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자들의 손에 있었다. 키리가 능력을 선보였다. 그는 키리를 직접 레인의 얼굴에 던져 팬텀 스피릿 일원 중 한 명의 머리를 맞췄다. 모키는 그 기회를 틈타 일어나 주도권을 되찾았다. 전투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구두도 그의 기운이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비범하군. 봉인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를 억압할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기세가 부족했다. 동료 애완동물 주인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와 결투할 것이다. 인파는 치명적인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냈고 양측은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핥히고 있었다. 그는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승리를 확신했다. 레인에 관해서는 모킨이 그 무자비한 남자를 때려눕히며 뒷수습을 했지. 그를 혼내줬어. 무야는 인판에게 구해진 이후 연약한 껍질을 벗고 누구 못지않게 싸웠어. 그 누구 못지않게 그 어린아이가 거에 습격당할 뻔했을 때 나나 박사도 깨어나서 이기를 구했지. 그날을 구했어. 하지만 인파는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어. 그는 여러 번 맞았고 피할 수 없었어. 이번엔 보스가 그를, 아니 누구도 살려주지 않을 거였다. 모두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방패를 만들었다. 그녀의 힘은 장난이 아니었다. 거대한 보스조차 그녀가 바람의 힘으로 만든 방패를 뚫지 못했다. 나나는 또한 그의 힘을 강화했고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의 안으로 힘이 흘러들어갔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인판이 돌아왔다. 15분 전보다 2배는 강력해질 것을 약속하며 그는 그 노인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칭호에 걸맞은 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것이다. 단 한 번의 강화로 그는 구두에게서 피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어. 보스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끝내려고 했지. 하지만 인판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지원이었어. 그의 팀원들은 모두 그의 뒤에 서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 구두는 중앙에 서서 주인공을 상대로 콤보를 견뎌내고 있었어. 우정의 힘으로 강화된 5대 하나의 합동 공격이었지. 그리고 쇼의 마지막 에피소드. 그는 재빨리 결박당했다. 그가 풀려났을 땐 이미 너무 늦어 도망칠 수 없었다. 인판은 열쇠 조각을 손에 쥐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인판의 신원을 발표할 3일의 기한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마침내 카이사가 앞으로 나섰다. 신원을 발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웅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민신대학교 모키는 호숫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행히 모두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인판이 새로운 매니저를 찾았는지 물으러 나왔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단서는 끊어져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라임에게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카이사에게 달려 있었다. 무야가 그들을 고고학 유적지로 안내하러 왔다. 모두가 기이한 해골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바람 악마는 죽은 후 시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해골은 산에 있던 것과 똑같았고 같은 개체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뼈와 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모킨이 손을 뻗어 만지려던 순간 그녀는 힘에 이끌려 깊은 구멍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열린 결말은 인판을 중심으로 한 극적인 2번째 시즌을 예고합니다.